안녕하세요. KNUBS 46기 강세영입니다. 사실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우왕좌왕하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리포트라는 것은 석박사들이 오랜 기간 공들여 쓰는 논문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구색은 맞춰서 적어와라 라는 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최소한의 구색을 잘 모른다는 거. 물론 저도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거나 논문을 써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과제 수준의 리포트는 많이 써봤고, 또 제가 또 평가를 괜찮게 받았던 분야이기도 해서 이것만 지키면 내 리포트가 미흡하게 보이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본론 결론 개요 짜기입니다. 완결성 있게 글을 쓰려면 개요를 짜고 들어가시는 게 글 쓰는 데에 훨씬 편해요. 서본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이제 서론에는 주제 선정 이유, 선행 연구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또는 주제와 관련된 최근 이슈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적어주시면 좋고, 내 리포트를 읽어야 되는 이유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을 모두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진이나 통계 자료 같은 시각적 자료를 넣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분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분량. 마지막 결론에서는 여러분들의 본론 정리.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본론에서 문제를 지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레포트 한계점에 대해서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 시간이 없어서 많은 표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멘트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의 한계점을 솔직하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나의 부족함만을 어필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내 리포트는 끝났지만 연구는 끝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느낌으로 후속 연구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와 제목 정하기입니다. 주제를 정할 때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끄집어내기보다는 어떤 테마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리포트 주제를 확 좁혀서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쓰기도 좋고 다른 연구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제를 잡았어. 그럼 제목은 어떻게 쓸까?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를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썼던 리포트를 예시로 들자면,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툭 던져서 받았거든요. 이제 리포트 제목을 이 과제 그대로 받아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육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 근데 그런 건 절대 좋은 리포트 제목이 아닙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예술융합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영재 교육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관점에서 이 과제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지, 이런 거를 잡아서 제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제목이 이렇게 잘 지어지려면 연구 주제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세 번째입니다. 표지. 교수님께서 목차와 표지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은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레포트 제목, 과목과 담당 교수님,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제출 날짜까지 적어주시면 좋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또 플러스 팁 같은 건데, 표지 같은 걸 막상 만들어 놓고 보면 좀 휑해요. 그럴 때에는 저는 그냥 학교 마크를 박아버리고 있어 보이게 만들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목차입니다. 목차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리포트에서 풀어나갈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은 분량에서의 레포트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5장 넘어가는 레포트면 필수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리포트 내용을 항목화해서 나열을 해주시는 게 교수님께서도 이 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는구나, 이 페이지에 가면 이 내용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목차와 표지는 꼭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 괄호, 가나다, 어떤 순서로 넘버링을 해야 되나 막막하실 수 있는데, 먼저 숫자로만 표시할 경우에는 온점, 반괄호, 괄호, 원문자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숫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해서 표시할 경우에는 숫자를 먼저 표시한 후에 한글을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특수기호 사용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단계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 융통성 있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검정 동그라미 표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기호들 사용을 하실 때 문단을 구분해 주셔야 보기가 편하겠죠? 키보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탭키 사용하시면 할 수 있고 문단 들여쓰기로 해주셔도 좋고 사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한글이나 워드에는 글머리 기호 매기는 그런 툴이 있으니까 툴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리포트 작성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꿀팁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여라 라는 난제를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가장 안전빵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나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잘 받아 적으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가공을 해서 답안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또 이렇게 하면 높은 점수를 안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후학 양성을 위한 욕심이 있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배운 거 그대로 잘하면 A, 배운 거 이상으로 잘하면 A+. 약간 이런 교수님들을 위해서는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색다른 생각이나 색다른 근거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5번째로 검토입니다. 완성도 있는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퇴고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맞춤법 검사기 꼭 한번 돌려서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문단별 들여쓰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단에 1페이지, 2페이지 적는 그 페이지 있죠. 페이지 잘 적으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표기 잘 되셨는지 확인하시고 요거 검토하셨을 때 별 이상 없다 하시면 바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NUBS 45기 나현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제할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 정보나 사진, 자료,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번 하시는 대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논문을 찾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공주대학교 도서관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클릭. 저는 미리 로그인을 해놔서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로그인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우즈 들어가서 국내 DB 누르신 다음에 여기 옆에 설명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만한 곳에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돼요, 논문을. 근데 저는 보통 DBPR랑 KCI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원래 사용을 안 했는데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려 해요.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혹시 뭐 방송이다 그러면 방송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여기 바로 논문이 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디자인 관련해서 사이트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보통 핀터레스트랑 비엔스, 드리블 이렇게 3개를 이용하시는데요. 뭐 더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 취향껏 이것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서.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안녕하세요. KNUBS 46기 김윤지입니다. 저는 참고문헌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레포트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참고문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레포트에 대한 그런 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문헌을 5가지로 나눠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행본이에요. 단행본이 뭐냐면 그냥 저희가 서점이나 뭐 도서관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책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단행본인데요. 지은이, 출판연도, 서명, 출판지, 출판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지은이를 쓸 때 1인일 수도 있고 2인일 수도 있고 지은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3인까지는 그냥 다 써주고 4인 이상부터는 첫 번째 저자가 김윤지다 이러면 김윤지 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신문이랑 잡지 기사죠. 이때는 기자명, 발행년, 기사명, 신문명, 권, 기사의 시작 페이지, 기사의 끝 페이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시를 들어놨는데 김윤지 2022년 공주대학교 신간방송부 KNUBS 1호 그리고 10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기사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술지인데요.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DBPR 같은 데서 이제 논문을 많이 보고 그거를 좀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은이, 발행년, 연구명, 학술지명, 번호, 연구 그 해당 연구의 시작 페이지, 끝 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게 연구명이 좀 길잖아요. 제가 써놓은 것처럼 지은이 아래다가 글씨를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해가지고 지은이 뒤에다가 쓰셔야 돼요. 두 줄로 할 때는 이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위 논문인데요. 학위 논문은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게 아니라 석사, 박사, 학위 따시는 분들이 대학원에서 쓰신 그런 논문들이에요. 이건 또 따로 해야 되는데 작성자, 작성 연도, 학위 논문명하고 석사인지 박사인지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대학교, 대학원인지 쓰고 그 뒤에 전공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온라인 자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온라인 거기서 가져왔는지 이름 쓰시고 온라인이라고 쓰시고 이제 인용을 언제 하셨는지 사이티드 이렇게 쓰시고 뒤에 온라인 인터넷 주소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논문에서 약간 표나 그림 같은 거 자주 따오잖아요. 그래서 따올 때는 이렇게 밑에다가 각괄호 쓰시고 표 1, 그 다음에 표 이름 이렇게 써주시고 괄호 쓰시고 그 표에 출처 논문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출처 논문의 지은이 그리고 그 사람의 출판 연도 그리고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각괄호가 아니라 이 부등호예요. 부등호를 쓰셔가지고 하시고 밑에는 똑같이 지은이 연도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KNUBS 47기 박다은입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께 메일 쓰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씩 참고하시면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제가 그냥 핸드폰 메모장에 끄적거린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이론을 참고하시면서 오른쪽에 제가 적었던 메일 예시를 함께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말을 제목에 한 줄로 요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 메일을 눌러서 들어가시기 전에 얘가 무슨 말을 하겠구나 정도는 제목에서 알 수 있게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번이나 이름은 제목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아무리 짧은 메일이어도 그냥 세 문단을 나누거든요. 읽으시기 편하시라고 엔터를 좀 치는 편이고 서론에서는 통성명, 학번 이름 말씀해드리고 시의적절한 인사말 예를 들면 지금 20학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처음 대면 수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첫 강의를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첫 인사를 메일로 드리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멘트를 항상 썼어요. 본인이 이 강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듣고 있다는 거를 서론에서 한 줄 정도 언급해 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주 열정이 담긴 강의를 제공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복수 전공하는 과목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이 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데 있어서 이 과목이 큰 흥미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죠. 제가 이 메일을 드리는 이유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고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거를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고 제일 중요한 건 공손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강의안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느리셔서 강의안을 올려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늘리되 너무 조잡하지는 않게 간결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넣으면 공손함이 증가되는 느낌이라 저는 항상 넣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그래서 읽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에도 시의적절한 인사말을 마무리 느낌이 나게 넣어주시면 좋은데 얼마 전 내린 비로 부쩍 일교차가 커진 날씨에 몸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던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또 좋은 소재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정해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이런 내용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읽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으로 읽으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메일 같은 경우는 가로 길이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문장마다 엔터를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 메일 길이가 이렇게 좀 일정할 수 있도록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공손하게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손하게 적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직접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메일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드려서 여러 번 메일이 오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적으셔서 원하시는 바를 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NUBS 47기 윤민지입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유튜브 썸네일 그리고 카드뉴스와 같은 홍보 자료를 만들 때 미리 캔버스를 자주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미리 캔버스의 장점과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캔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유료 기능도 있지만 유료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고 모두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느끼기에는 파워포인트나 한쇼보다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이 미리 캔버스에서 사진이나 글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는 이 잠금 기능과 한꺼번에 이 여러 개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룹 기능을 가장 잘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평소 한쇼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제가 느낀 단점은 폰트가 한정적이었다는 건데요. 미리 캔버스는 폰트가 정말 다양하고 평소 발표를 하러 갈 때 다른 컴퓨터에 옮기면 글꼴이 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리 캔버스는 이미지체로 저장되기 때문에 글꼴도 깨지지 않고 잘 발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검색 기능을 잘 사용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간단한 단어 그리고 색으로 더욱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릴 만한 기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캔버스를 정말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나 홍보 자료가 많이 겹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색, 구도, 그리고 사진, 글꼴 변경 등으로도 충분히 다른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색조합이 하기 어렵다면 미리 캔버스에서 색조합도 추천해 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그리고 색깔들이 있으니 이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캔버스 말고도 망고보드 그리고 비즈캠과 같은 다른 사이트들도 많으니 여러분은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여러분이 편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미리 캔버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KNUBS 46기 김영선입니다. 발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떠는 척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얻었던 그런 경험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표 팁은 발음과 인토네이션입니다. 사실 발음이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1학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시는 부분이고 자신의 발표를 사람들에게 좀 전달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꼭 지켜야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너무 목소리를 크게 내면 호흡이 딸려서 이렇게 좀 숨이 차게 됩니다. 또 너무 목소리가 작으면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청중들이 듣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가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좀 발표를 해보시면서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하겠다라는 것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 크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작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톤을 유지하면서 말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입니다. 사실 발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께서는 발표
발표의 어떤 모습보다는 내용을 조금 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좋으면 발표도 막 오들오들 떨면서 말씀을 하셔도 교수님께서 잘 점수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대본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써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대본을 자세하게 써야 제가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자세히 써가시되 대본을 완전히 읽는다기보다는 참고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자면 절대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표를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들뜨는 마음에 이렇게 좀 발표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동이 어색해지고요. 그 발표가 조금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너무 오버를 하지 말고 딱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학생분들이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발표는 누구나 떨리고 그리고 사실 자신도 없을 겁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실수를 하셔도 다시 발음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전달을 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뭐 틀리셔도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원하게 한번 딱 망치고 나면 좀 다음에는 쉽더라고요. 오히려 망치실 때 시원하게 망치시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발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이시라면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발표는 천천히 한 번씩 해보시고 발표와 토론이라는 수업도 있으니까 거기서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